임미현의 아침 뉴스. 심석희 선수의 성폭행 피해 폭로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자신들도 성폭력을 당했다는 빙상 선수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체육계 미투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상회담 결과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검찰에 소환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출석 전 검찰 포트라인이 아닌 대법원에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어 새해 국정 운영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경기도 버스회사 노사가 마라톤 협상 끝에 합의점을 도출했습니다. 오늘 새벽 잠시 버스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지만 우려했던 대규모 버스 대란은 피했습니다. 반짝 추위가 물러가고 오늘은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짙겠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CBS 아침 뉴스입니다. 쇼트트랙 여자 대표 심석희 선수가 전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뒤 엄청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자신들도 성폭력을 당했다는 빙상 선수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체육계 전체에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임종률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한 추가 고소 사실을 밝힌 심석희. 17살 미성년자였던 2014년부터 4년 동안 국가대표 선수촌 등에서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폭로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직 22살, 꽃다운 여대생이 밝히기 힘든 부분이고 조 전 코치가 이미 심석희 등 대표 선수들을 상습 폭행한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이지만 앞으로 체육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파문이 커진 어제 하루를 쉬었지만 곧바로 오늘 훈련을 재개합니다. 심석희의 소속사 관계자입니다. 이제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밝힌 게 아니라 심지를 굳힌 상태에서 밝힌 거라서 내일부터는 정상적으로 훈련 재개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심석희의 용기 있는 결단은 이미 체육계에 큰 변화를 낳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어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체육계 성폭력에 대해 강력한 근절 대책을 밝혔고 젊은 빙상인 연대도 지도자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선수들이 더 있다며 오늘 가해자들의 실명을 공개하고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를 강타했던 미투 운동이 이제 심석희를 통해 우리 체육계에도 태풍으로 번질 전망입니다. CBS 뉴스 임종률입니다.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던 경기 지역 7개 버스 노조가 마라톤 협상 끝에 사측과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아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경기 지역 버스 노조는 어제 오후부터 사측과 교섭에 들어갔지만 최종 조정이 결렬되면서 오늘 새벽 4시 50분부터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추가 협상에서 극적인 타협점을 찾으면서 버스 노조는 새벽 5시 30분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 운행에 나섰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특별 열차편으로 베이징을 떠나 평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김 위원장 방중의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전하지 않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중호 특파원이 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탑승한 북한의 특별열차는 어제 오후 2시쯤 베이징역을 떠났습니다. 이 열차는 중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1시쯤 랴오닝성 선양시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북한으로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접경도시 단둥시의 경비가 새벽부터 강화됐다는 소식이 들려 오늘 새벽 열차가 단둥시를 통과해 북한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까지 김 위원장의 열차가 단둥시를 통과했는지 여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과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베이징을 떠난 이후에도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내용 등에 대해 함구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세 번째 방중 때는 시 주석과 정상회담 다음 날 중국 CCTV가 자세히 내용을 전하는 등 신속하게 보도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김 위원장이 베이징에 도착한 엊그제 도착 소식만을 간단하게 보도했을 뿐 어제도 김 위원장 소식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중국이 무역 협상 중인 미국을 의식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전격적인 4차 방중이 북미 정상회담의 미지근한 태도를 보인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북미 간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 주석이 김 위원장에게 좀 더 과감한 양보를 당부하며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CBS 뉴스 김중호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오늘 성명을 통해 베이징에서 사흘 동안 진행된 차관급 무역협상에서 상당량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중국 측의 약속에 논의를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이번 협상에서 미중 양측이 미국산 제품 구매와 미국 자본에 대한 중국의 추가 시장 개방 등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보도했습니다. 90일간의 무역 분쟁 휴전 이후 열린 첫 협상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되면서 뉴욕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중 양측은 오늘 오전 협상 결과를 동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됩니다. 그런데 양 대법원장은 출석 전 검찰의 포토라인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자의 창, 오늘은 양승태 대법원 기자회견 추진, 전관예우 요구하나라는 제목으로 장성주 기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내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됩니다. 그런데 양 전 대법원장이 이에 앞서 내일 오전 9시쯤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현재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서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재판 거래와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 검찰이 그를 상대로 조사할 범죄 사실만 적어도 40개가 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전 대법원장은 친정 기자회견을 하겠다며 특권을 요구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조차 검찰 소환 당시 일반적인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검찰청 포토라인에 섰는데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전직 대법원장이 된 장본인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더구나 지금 김명수 대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으로 추락한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사법개혁을 추진하며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양 전 대법원장은 최근까지 오래 근무했다는 이유로 대법원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법원 내 갈등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에 남아있는 양승태 라인을 결집시키려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이후 상황까지 고려해 무죄를 주장하며 후배들을 압박하는 사실상 전관예우를 요구한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다만 대법원과 협의된 사안은 아니라서 실제로 양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 기자회견이 현실화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왕적 대법원장으로 군림하며 사법농단을 저지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이 아직도 제왕이라고 착각하는 건 아닐까요? 기자의 창, 장성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취임 후 세 번째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서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문 대통령은 우선 회견문을 발표한 뒤에 사전 조율 없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할 예정입니다. 박성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우선 20분 동안 문 대통령이 발표할 기자회견문의 핵심 키워드는 경제 활성화가 될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 2일에도 문 대통령은 역대 처음으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신년회를 개최하며 올해엔 경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부각시켰습니다. 경제 발전도 일자리도 결국은 기업의 투자에서 나옵니다. 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재벌개혁 등을 강조했던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과는 달리 이번 기자회견에선 시장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 안전망 강화도 주요 메시지로 다뤄질 예정이며 회견문 발표 이후엔 기자들과의 사전 조율 없는 일문일답이 이어집니다. 대통령이 직접 질문자를 지명하고 답변과 관련된 추가 질문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가능성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별 감찰반 논란 등 청와대 내부의 기강회의 문제, 집무실 이전 공약 무산과 조만간 이뤄질 개각 등에 대한 민감한 질문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100분간의 기자회견은 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CBS 뉴스 박성환입니다. 경북 예천군 의원들이 해외에서 벌인 폭행과 추태,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전원 사퇴는 물론 기초의회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정작 정치권의 대응은 뜨뜻미지근합니다. 대구 CBS 김세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지역 민심이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예천 군의회 놀이집에는 추태 의원들을 성토하는 글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를 기준으로 비난글 1,800여 건이 게시판을 도배했습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한 건이 올라온 것과는 비교가 어렵습니다. 성난 주민들은 급기야 내일 광장으로 집결합니다. 군의원 전원 사퇴를 넘어 기초의회 폐지론까지 거론할 예정입니다. 정의실천 예천 군민연대 관계자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예천 같으면 이해가 필요 없습니다. 군 이해를 유지하는데 30억이 넘어 들어가는데 이런 군의원들이 있는 데서 무슨 군정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군의원 없을 때도 군정을 할 수 있는데 뭐. 자기당 소속 군의원 7명이 연수에 동참한 자유한국당은 태평스럽습니다. 폭행 당사자가 탈당했다는 답변만 반복할 뿐 무대응에 가깝습니다.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나서야 뒤늦게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국당 경북도당 관계자입니다. 그분들한테는 사실관계 소명서를 받았죠. 소명서는 받았는데 내용을 진상을 파악하고는 있습니다. 나머지 6명이 또 혹시 뭐 잘못한 게 없는가. 정의당 경북도당은 소속 의원 7명을 제명하라고 한국당에 촉구했습니다. CBS 뉴스 김세훈입니다. 대전교도소 수용자 폭행 속보입니다. 대전교도소 교도관 3명이 수용자 1명을 집단 폭행한 이후 수차례 회유와 협박을 가하고 자술서 강요에 추가 폭행까지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법무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대전 CBS 고영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전교도소 수용자 홍모 씨는 교도관 3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이후 교도관들이 찾아와 수차례 회유와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교도관이 독방에 수감된 홍 씨를 찾아와 징벌을 안 받게 해줄 테니 이를 키우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폭행에 가담했던 기동 순찰대원 중 1명은 징역이 끝난 게 아니니 잘 생각하고 움직여라는 말도 했다는 주장입니다. 홍 씨 부친의 설명입니다. 더 남은 기간 신경 써야 될 거 아니냐. 남은 기간 동안에도 저 회유하고 협박할 때 그 상황을 알고 있는 거기 도우미 아줌마들도 있고 그 안에. 회유와 협박은 주로 홍 씨가 친구 등 지인과 면회를 마친 뒤 수차례 이뤄졌습니다. 홍 씨는 외부에 보낸 편지에서 수용 생활에 불이익이 있을까 겁이 났다고 털어놨습니다. 홍 씨는 또 폭행이 끝난 직후 기동 순찰대원 중 1명이 자술서를 들이밀며 똑같이 쓰라는 강요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걸 왜 써야 하느냐고 반문하자 추가 폭행도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법무부 산하 대전지방교정청은 감찰반원을 보내 홍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폭행 전후 상황을 비교하기 위해 사무실 외부 CCTV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수용자 폭행 사실을 정면 반박했던 대전교도소는 회유하거나 협박한 사실 또한 없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고영석입니다. 서울 강북 삼성병원 임세원 교수를 흉기로 숨지게 한 피의자 박 씨는 정신병원을 퇴원한 뒤 정기적인 외래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외래 치료 명령을 강화한 개정법이 통과되면 제2의 임 교수 피살 사건을 막을 수 있을까요? 박희원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환자 박모 씨는 2015년 9월 퇴원한 뒤 1년 넘게 병원을 찾지 않았습니다. 2017년에 딱 한 번 진료를 받았고 작년 12월 범행을 저지른 건데 치료를 받지 않은 동안 망상 증세가 나아지지 않았던 겁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엔 외래치료 명령제가 명시돼 있는데 박 씨는 어떻게 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었던 걸까?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만 지자체의 외래명령 치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게 문제였습니다. 보호자 동의 절차를 생략한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환자 인권을 침해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정신질환자가 지속적인 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병원을 퇴원한 정신질환자가 치료가 중단이 되고 질환이 악화가 돼서 다시 그 사회적 고립이나 강제 입원을 당하는 것이 저는 더 큰 인권 침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신과 진료를 꺼리는 사회 분위기가 관리 사각지대를 넓힌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전문가들은 인식 개선도 촉구합니다.
박종익 강원대 정신과 교수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유명한 사람들, 셀레브리티나 나와서 내가 무슨 병을 앓았고 치료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캠페인 하거든요. 퍼블릭에 영향을 좀 많이 주죠. 이제 우리나라 그런 게 필요한데 쉽지 않아요. 낙인떼기 운동이라는 뜻의 이 캠페인은 2007년 영국에서 시작됐는데 학계는 캠페인 덕분에 정신질환에 대한 영국 내 부정적인 인식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BS 뉴스 박희원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유지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조윤재 주미대사는 열차는 이미 달리기 시작했고 아무도 그 기차에서 뛰어내리고 싶어하지 않는다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사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한 포럼에 참석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시점은 알 수 없다면서도 북미 양국 정상은 회담을 원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오늘 새벽 5시 31분 경북 경주시에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일부 진동이 느껴졌다는 신고는 접수됐으나 규모가 크지 않아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친형 강제 입원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립니다. 제2형사부 심리로 진행되는 이번 재판은 공판 준비 기일이 아닌 정식 재판 기일이라 이 지사가 직접 출석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오늘 오전 9시 30분 세 번째로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습니다. 김 수사관의 참고인 조사는 지난 3일과 4일 연속으로 출석한 뒤 6일 만입니다. 75m 높이 굴뚝에서 420일 넘게 농성 중인 파인텍 노동자와 파인텍의 모기업인 스타플레스 측이 5번째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사 양측은 어젯밤 늦게까지 교섭을 벌였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일본 축구대표팀이 약체 투르크메니스탄과의 아시안컵 첫 경기에서 3대2로 어렵게 역전승했습니다. 배출가스 인증 문제로 거액의 벌금형 등이 구형된 BMW 코리아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오늘 내려집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뉴스픽. 문화 트렌드를 읽는 뉴스 라이프 밸런스 조은정의 뉴라벨입니다. 문화부 조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은정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최근에 소설책 읽은 적 있으세요? 네, 한 권 읽고 있습니다. 혹시 그 소설 어느 나라 작가 소설이에요? 터키 작가죠. 오르한 파묵의 내 이름은 빨강을 읽고 있는데요. 아, 한국 소설이 아니네요. 네. 오늘은 소설, 그중에서도 한국 소설이 잘 안 팔리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하거든요. 작년에 일본 소설 점유율이 한국 소설을 처음으로 역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 소설이 더 잘 팔린다는 말인가요? 네, 교보문고에서 작년에 소설 시장 비중을 조사를 했는데 일본 소설이 31%였고요. 네. 한국 소설은 29.9%로 아슬아슬하게 역전당했습니다. 아하. 전체적으로 소설 작품의 판매율이 2%가 줄었으니까 한국 소설 판매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82년생 김지영도 밀리언셀러를 기록했잖아요. 이게 네. 전체적인 추세는 아닌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김지영 돌풍으로는 역부족이었던 거죠. 베스트셀러 순위를 분석해봐도 한눈에 알 수가 있는데요. 1위부터 50위까지 소설책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 조나미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이 전체 베스트셀러 4위에 올랐는데 그 뒤로는 쭉 일본 작가들이었습니다. 야쿠마루 가쿠의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이 전체 8위, 또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히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 9위였습니다. 네. 또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이 19위에 보이고요. 그 다음에도 역시 일본 작가 소설이 26위였습니다. 네, 우리 작가들이 쓴 소설이 안 읽힌다는 이야기인데 왜 이런 경향이 생기는 걸까요? 일단 교보문고 측에서는 독보적인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히가시노 게이고 소설들이 꾸준히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있고 또 일본이 장르별 소설이 많이 발달한 것을 꼽았습니다.
문학평론가들도 다양하게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본 소설의 유행은 사실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무라카미 하루키가 열었다고 볼 수가 그렇죠. 있는데요. 하루키의 소설은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또 현대인의 심리를 파고드는 것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소설은 뭐 태백산맥, 토지 등 식민지배나 전쟁, 분단, 민주화 운동 같은 굵직한 시대 흐름을 관통하는 소설들이 더 발달했습니다. 또 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런 하루키처럼 정치 사회를 떠나서 어떤 개개인의 인간의 삶과 심리에 초점을 맞추는 소설들이 꾸준히 발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좀 그런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 소설이 인기를 끈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유성호 한양대 국문과 교수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10여 년 전에 하루키 열풍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데요. 일본 소설들이 이제 과거의 사소설적 전통에 의해서 개인의 내면이나 문체 미학이나 이런 미학들이 우리나라의 리얼리즘 전통하고는 다른 전통을 갖고 있거든요. 한국 문학의 그 담론적인 큰 스케일 컸던 어떤 그런 세계에서 조금 마이크로한 쪽으로 퇴행하려고 할 때 일본 문학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정치 또 역사 소설보다는 가벼운 소설을 찾고 있는데 그걸 바로 충족시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소설을 읽는 건 여러 목적이 있겠지만 어떤 분단이나 전쟁, 이념 같은 이런 시대 화두는 좀 많이 희미해졌잖아요. 네. 모든 게 이제 국가, 사회, 집단이 아니라 개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지만 요즘 가장 강세를 띠는 거는 심리 에세이입니다. 심리 에세이. 네, 일상의 불안감, 이런 인간관계 어려움 이런 것들을 위로해주는 가벼운 에세이들이 소설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보다 에세이를 많이 집게 되고 그나마 소설 중에는 일본 소설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요? 출판 편집자들이나 평론가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게요. 우리가 서사가 좀 약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서사가 약하다. 그러니까 네. 줄거리 어떤 개연성 그 말인가요? 그렇죠. 사실 소설이 이제 한 번 잡으면 손을 뗄 수 없게 만드는 서사의 긴장감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죠. 서사의 개연성이나 흡입력이 좀 약하다는 겁니다. 일본의 어떤 장르든 간에 서사가 좀 탄탄해서 읽는 재미가 있는데 우리는 이런 기본기가 좀 약하다는 뼈아픈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박민호 서울대 국문과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죠. 추리소설이라든지 기타 연애물이라도 일본 소설이 갖는 특이한 그 문학적인 요소가 있어요. 서사를 꾸며내는 것이 탄탄한 면이 있고 반면에 요즘 젊은 작가들은 그렇게 서사가 풍부하지 않아요. 골격도 튼튼하지 않고 제가 볼 때. 사실 요즘은 즐길 거리가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소설 한 권 읽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쩌면 소설의 시대가 저문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소설이라는 장르가 뭐 과거에는 억압됐던 또 금기시됐던 것을 표출하는 수단이었다면 지금은 또 그런 기능이 거의 없으니까요. 또 풍부한 이야기들은 뭐 게임이나 SNS, 영상매체 등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고 또 그게 시대의 흐름상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도 소설 한 권의 감동은 차원이 좀 다른 거거든요. 책을 읽으면 오래 산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래 산다고요? 네.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실제로 예일대학교 연구팀이 최근 밝힌 건데요. 책을 매일 30분 이상 읽는 게 수명을 2년가량 연장시킬 수 있고 네. 책을 더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수명이 더 연장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이 있는 사람이 소설책을 읽으면 심리치료의 효과가 커서 영국 등에서는 또 소설치료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소설은 다른 사람의 삶을 대신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네. 뭐 영상처럼 이렇게 그림이 정해진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기 때문에 뇌를 더 자극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 한국 소설이든 일본 소설이든 그야말로 소설을 읽는 사람, 책 읽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게 문제 아닌가 싶은데요. 국민 10명 중에 4명이 1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는다는 걸로 나오는데요. 네. 일단 소설을 찾는 사람이 많아야 작가층도 시장도 두터워질 겁니다. 올해는 정말 소설책들, 그중에서도 우리 작가들이 우리말로 풀어낸 소설책 한 권 사서 읽어보시는 게 어떨까 추천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날씨 알아봅니다. 기상청 김수진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반짝 찾아왔던 한파가 금세 누그러졌습니다. 오전 7시 현재 서울 영하 4.3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5도가량이나 기온이 껑충 올랐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서도 어제보다 또 평년보다 좀 더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강원 영서 북부를 제외하고는 한파특보도 모두 해제됐는데요. 한낮 기온도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더 올라서 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춘천의 한낮 기온 영상 3도까지 오르겠고 청주 4도,
7도, 광주와 대구 6도, 부산 9도의 분포로 다시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추위가 주춤해지니까 다시 미세먼지가 고개를 들겠는데요. 오늘은 오전까지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대기질이 나쁨 단계를 나타내는 곳이 많겠고 내일은 서쪽 지역인 중서부와 호남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보여서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그 밖에는 오늘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충남과 호남 서해안 쪽으로는 오늘 낮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10일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CBS